예, 안녕하세요. 최재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시리학스 정형학 연구의 정리 세미나에서 강의할 내용인데 시간이 적어서 미리 녹화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일에 대해서 1, 2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회전근개란 무엇이냐를 보게 되면 회전근개란 상완골도 앞쪽에 붙어 있는 견갑하근건, 그리고 위쪽에 붙어 있는 극상건, 뒤쪽에 붙어 있는 극하건, 그다음에 그 아래 붙어 있는 소원근을 합해서 이제 네 개를 합해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는 이렇게 네 개의 힘줄로서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네 개의 힘줄들이 컴팩트하게 하나에 붙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견갑하근건하고 극상건 사이에는 바이세스 롱헤드 이두박근의 장두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말 그대로 어깨 관절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완골도 앞쪽에 붙어 있는 견갑하근건은 상완골도를 내전,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역할을 하고, 위쪽에 있는 그 극상근은 상완골도를 위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붙어 있는 극하근하고 소원근은 상완골도를 뒤쪽으로 돌리는 외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어깨를 움직일 때 우리가 어깨를 어떻게 움직이든지 항상 어깨 관절의 중심축, 움직이는 축이 항상 일정한 곳에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엑시스 오브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항상 일정한 부위에 위치해서 이제 어깨를 레이전하고 할 때도 레이전하고 할 때도 축이 일정하니까 이제 관절 상완골두가 앞이나 뒤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능 하나가 충돌 예방입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 위로 올릴 때 충돌하지 않게 이렇게 상완골두가 견봉하고 부딪히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회전근개의 힘의 축의 방향이 위에서 약간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서 팔을 올릴 때 이제 여기에 상완골두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근개의 힘의 축의 방향이 다 이렇게 내측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 작은 관절화에 대해서 큰 상황 골두가 이탈하지 않게, 탈거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는 그 상황 골두를 둘러 덮고 있음으로 해서 상완 골대에 있는 그 관절 연골이 그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연골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거, 충돌 예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어깨를 움직일 때 항상 관절축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앞쪽에 뒤에 있는 힘줄들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고, 또 이제 위쪽으로 돌릴 때도 이제 그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항상 일정하게 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극의 파일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회전극의 파일이란 회전극의 연속성의 소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기 해박적인 그 모습인데, 보게 되면 회전근개가 이렇게 다 덮고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일부 이제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분 파일이 된 모습인데, 초음파로 보게 되면 여기 이것이 이제 극상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힘줄인데, 여기서 극상건의 일부가 이제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것이 파일된 것이 보이겠습니다. 부분 파일이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파일이 좀 커서 이제 관절의 연골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전근개가 전층 파열, 전 두께에 걸쳐서 파일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관절 노출면이 좀 더 크거든요. 큰 모습을 보였을 때 이렇게 회전근개가 더 크게 이제 파일이 돼서 이렇게 리트랙션 당겨진 그런 모습일 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회전근개 파일이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관절면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두박근 장두가 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회전근개가 이제 광범위하게 파열돼서 리트랙션 됐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을 무엇이냐를 따져보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 원인은 관절 힘줄 자체의 문제, 그다음에 힘줄 외적인 문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줄 자체의 문제는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힘줄이 약해지는 거, 그다음에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는 거, 과도한 사용,
그다음에 심줄 자체의 바이오로지, 그러니까 심줄의 세포가 심줄을 만드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다고 하면 이제 심줄이 점점 나빠지겠죠. 그다음에 뭐 심줄의 모양이나 그 심줄의 그 기계적인 특성, 사람마다 이제 그런 특성이 조금씩 틀려서 어떤 사람의 심줄은 이제 잘 끊어질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잘 안 끊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가장 예, 좋은 그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한 분이 이제 코드만입니다. 코드만이 크리티컬 에어리어, 임계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극상권에서 심줄이 가장 잘 파열이 잘 되는, 파열이 시작되는 부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위는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잘 안 되는 부위인데, 보게 되면 이두박근 심줄에서 외측으로 1cm 정도, 그 다음에 심줄 부착부에서 한 1cm 정도 이제 근위부, 그다음에 그 심줄의 표층이냐 심층이냐를 따지면 심층, 여기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심줄 파열이 시작되는 그 부위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심줄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적인 문제로서는 이제 결국 이제 뭐 다치는 거 예상, 뭐 짚고 넘어지는가 하는 그런 거, 또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제 그 오버유스도 이제 그 파열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라는 것은 이제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죠. 팔을 올리고 할 때 이제 견갑골이 뒤쪽으로 뭐 이렇게 돌출되거나 해서 이제 견갑골의 뭐 움직임하고 상완골대 움직임이 이제 조화롭지 못하다는 거. 그다음에 그 어깨 관절의 인스테빌리티, 불안정성이 있으면 자꾸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서 심줄이 파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심줄의 그 손상 원인에 대한 그 요인들을 이제 말씀드린 보관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인트린직이라는 것은 이제 심줄 내재적인 요인, 익스트린직이라는 것은 심줄 외적인 문제, 외부적인 영향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익스트린직 and internal impeachment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심줄 외적인 요인에서 하는 거지만 internal impingement, 이제 심줄 밖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익스터널 임핀지먼트라고 하는데, 이건 심줄 속에서 심줄의 아티큘라 서피스가 글레노이드에 에서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자극이 돼서 심줄이 손상받는 것을 인터널 임피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줄 자체의 문제는 이제 그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디제네레이션 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손상의 메커니즘이 될 것이고, 익스트린직은 이제 팔을 올리고 할 때 상골두하고 견봉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심줄의 표층이 이제 자꾸 자극을 받아서 저명량이 생기고 심줄이 끊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손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익스트린직 인터널 임피지먼트라는 것은 이제 팔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할 때, 특히 뭐 이제 야구 선수들 또는 배구 선수 그런 사람들은 하이퍼 익스텐션, 익스턴 로테이션 할 때 심줄의 심층면이 글레노이드에서 눌려서 심줄이 아티큘라 서피스부터 이제 파열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요소에서 이제 처음 그 심줄이 손상을 받게 되면 이것은 그 인트라텐디너스 테어다 또는 뭐 아티큘라 사이드 테어다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인트라텐디너스 테어라는 것은 심줄 가운데부터 이제 파열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퇴행성 변화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익스트린직일 때는 심줄에 이제 바깥면이 부딪히니까 이제 버살 사이드에서 파열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요 익스트린직 인터널일 때는 심줄의 아티큘라 서피스에서부터 이제 먼저 파열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최근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 전에는 이제 최전 그 파열의 거의 모든 원인을 그 임피지먼트,
충돌증후군, 그러니까 상완골두가 견봉이랑 부딪혀서 생기는 그걸로 이제 다 설명을 해서 이제 그 견봉 성형술이라는 것이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나중에 추후 연구에서 보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견봉 성형술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별 경과의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충돌증후군이 있을 때 그것을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람하고 아니면 네, 견봉 성형술로 를 해서 치료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견봉 성형술이 그렇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피지먼트를 해결하고 뭐 본스포나 그런 걸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져서 결국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이게 포괄적인 원인, 나이 또는 과도한 사용 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치료를 해야지 견봉 성형술을 하는 것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공부할 때는 꼭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스캐플로 휴메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캐플로 휴메럴 리듬. 그 이제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팔을 올리면 이제 180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180도 올리가 있는데 180도를 올리는 도중에 글레누 휴메럴 조인트에서는 120도가 움직임이 발생하고 60도는 스캐플라 로테이션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캐플라 로테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스캐플라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C 조인트에서 35도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SC 조인트에서 25도 클래비클러 엘리베이션, 그다음에 25도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스캐플라가 이제 60도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돼서 180도 올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올리다가 엔드렌지에서는 휴메르스에서 45도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나타난다.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드레인지에서 보게 되면 그 스캐플라가 포스테리어 틸팅을 20도 한다. 스캐플라가 이제 이렇게 흉곽에 붙어 있는데 포스테리어 틸팅을 20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10도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스캐플라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 측이 바깥측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게 이제 이스터널 로테이션이죠. 10도 이스터널 로테이션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0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글레누 휴메럴 조인트에서 120도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스캐플라가 60도 로테이션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스캐플라가 20도 포스테리어 틸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스캐플라가 10도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돼야 되면서 AC 조인트에서 35도 로테이션이 돼야 되고, 클레비클이 25도 엘리베이션이 돼야 되고, 또 클레비클 자체가 25도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SC 조인트하고 AC 조인트에서 어떤 픽세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180도를 올릴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를 못 올리거나 문제가 있을 때 글레누 휴메럴 조인트뿐만 아니라 AC 조인트, SC 조인트에서도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스캐플라 휴메럴 리듬을 이제 그 장애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할 때, 재활 치료할 때 어떤 방법을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다 제시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라투스 엔테리어 전곡은 세라투스 엔테리어가 약화가 되게 되면 스캐플라 로테이션하고 포스테리어 틸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제 세라투스 엔테리어가 유크니스가 있게 되면 스캐플라의 어버드 로테이션 60도가 잘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라투스 엔테리어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재활 치료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퍼 트라페주스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긴장이 돼 있으면 클래비클 위쪽으로 이렇게 엘리베이션 시키고 우리가 팔을 올릴 때 엔드레인지에서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안 되게 하는 거죠. 트라페주스 때문에. 그래서
아니 더퍼 트라페추스가 이제 과도하게 긴장이 돼 있으면 클레비클 엘리베이션 시키고 스케플라 코스트의 틸트가 안 되게 한다.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팩마이너, 팩토러스 마이너는 이제 앞쪽에 붙어 있는 그런 머슬인데 팩마이너스는 이제 이거 과도하게 짧아지게 되면 스케플라가 인터널 로테이션 되고 스케플라가 인터널 로테이션 되고 그다음에 앞쪽으로 엔터리 틸트 과도하게 앞 엔터리 틸트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 우리가 엔드레인지에서 스케플라가 포스테리 틸트 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방해한다는 거죠. 팩마이너가 짧아지게 되면 그다음에 포스테리 캡슐이 타이트해지게 되면 포스테리 캡슐이 타이트해지면 우리가 팔을 올릴 때 휴메랄 헤드가 약간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글라이딩이 되어야 되는데 포스테리어 이동이 안 되니까 타이트해서 이동이 안 되니까 휴메랄 헤드가 앞쪽으로 이제 밀려나가게 돼서 앞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서 앞쪽에서 이제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회전근개가 기능이 약하거나 뭐 파열이 되게 되면 우리가 팔을 올릴 때 회전근개가 이제 휴메럴 헤드가 하고 그러면 충돌이 되지 않게 아래쪽으로 이걸 좀 당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작용 못하니까 자꾸 부딪히면서 이제 충돌 증후군이 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가속화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이제 과도하게 되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가 엔드레인지에서 상완골두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어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라식 카이포시스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카이포시스가 이제 증가되어 있으면 스케플라가 어버드 레터럴로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버드 레터럴 위치해서 결국은 어버드 레터럴 위치해서 엔트리 틸트가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포스트리어 우리가 다 엔드레인지에서 스케플라가 20도 포스트리어 틸팅이 되는데 포스트리어 틸팅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어깨의 재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의 텐드노패스 그러니까 회전근개의 병적 증상, 건초염이나 뭐 파열은 익스트린직 요인, 심줄 외적인 문제, 그다음에 심줄 내적인 문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심줄 내적인 문제라는 건 뭐 심줄의 뭐 혈액 순환 정도, 바이오로지 특성, 그다음에 모양 뭐 이런 건데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특징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추후에 다시 이렇게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양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치료의 타켓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적인 요인으로서는 이제 서브 아크루미널 임피지먼트 그러니까 이스터널 임피지먼트죠. 그다음에 인터널 임피지먼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하는 바이오메카니컬하는 생역학적인 그런 특성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뼈의 이제 모양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뭐 에크리문에 뭐 스포가 있다거나 에크리문의 모양이 뭐 이렇게 플랫하거나 아니면 좀 커브드 돼 있거나 아니면 후크드 돼 있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이게 임피지먼트가 잘 되고 안 되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뭐 이제 다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요즘에 이제 절대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AC 조인트에 스포가 있거나 했으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임피지먼트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도 스케플라 키네마티스 그러니까 스케플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휴메럴 키네마티스 그러니까 휴메루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오메카니컬하게 임피지먼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플라의 이제 움직임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라투스 엔테리어가 되겠고, 그다음에 팩토랄리스 메이저의 머슬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긴장되어 있는 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팩 메이저가 있으면 엔드렌지에서 이스터널 로테이션을 못하게 해서 결국 이제 움직이는 장애가 있겠고, 그다음 스케플라 머슬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이제
이제 퍼포먼스라는 건 뭐 위크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시기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액티베이션 릴리즈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재활치료 영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소라직 스파인의 파스처 그러니까 너무 소라직 스파인이 꾸부정하면 이제 스캐플라가 위 이쪽으로 이제 그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스캐플라가 과도하게 앞쪽으로 엔트리 틸트되어 있어서 포스트에 틸팅이 안 된다. 그다음에 휴메랄 키네매틱스는 것은 뭐냐면 휴메레스의 움직임이죠. 움직임에 관한 내용인데 결국 이제 포스트의 캡슐이 타이트하게 되면 휴메랄 헤드가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밀려나게 돼서 이제 앞쪽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회전근개가 이제 약화가 되면 회전근개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충돌을 예방하는 기능이 작동이 안 돼서 자꾸 텐디노패스가 생기고 더 진행이 되면 텐던에 파열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 영역이 우리가 이제 재활 치료를 하거나 할 때 환자한테 이제 치료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랑 뭐 비슷한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새로운 조금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여기도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그다음에 익스트린직, 인터널 임피지먼트 이렇게 앞서 같이 이제 구분을 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원인이 병을 일으키는 프리시피테이팅 이벤트가 뭐냐 이것은 이제 과도하게 인트린직 사용하는 거고 이것도 익스트린직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고 인터널도 뭐 과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통증 부위가 조금 틀리다 그러는데 뭐 이제 실질적으로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린직이나 익스트린직일 때는 이제 통증 부위가 어깨 앞쪽인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인터널 임피지먼트에서는 이제 스캐플 회전계 이제 뒤쪽 그러니까 그 수프라스피나스하고 인프라스피나스 경계 부위가 이제 그게 이제 그 글레노이드에서 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어깨 뒤쪽이 아픈 경우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심텀 얼터레이션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스캐플라 로테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인위적으로 스캐플라를 안정시켜주고 스캐플라 로테이션을 도와주면 익스트린직 또는 에서도 이제 스캐플라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충돌 증후군이라는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트린직 심줄 자체의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노화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에는 스캐플라 운동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심통 얼터레이션 테스트에서 네거티브 소견을 보인다. 그리고 여기 익스트린직 인터널에서는 파지티브 소견을 보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 소견을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네, 포스트레 숄더 타이트니스가 이제 요 포스트레 숄더 타이트니스가 특히 이제 이거 이스트린직 인터널 임피지먼트 뭐 배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한테 나타나는 인터널 임피지먼트 아티큘라 테어하고는 상당히 그 관계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드라고 해서 글레는 휴메랄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트가 있을 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팩토랄리스 마이너 머슬이 랭스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팩토랄리스 마이너가 이제 짧아지게 되면 팩토랄리스 마이너 인덱스가 이제 감소됐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익스트린직 또는 인트린직일 때 이제 그것이 관계가 되어 있지만 힘줄 자체의 문제로 뭐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테이트 커프 퍼포먼스는 대개 다 모든 것도 다 이제 그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 인트린직 때문에 뭐 텐디노패스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다 이제 그 로테이트 커프 머슬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캐플로 소라식 머슬의 퍼포먼스도 이제 특히 이제 그 여기 익스트린직일 때 이제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기서 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용어 때문에 이제 그 다른 논문을 볼 때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어넣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 힘줄의 노화, 나이가 먹는 거. 그래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이제 그 파열이 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사용, 많이 사용하시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빨리 끊어진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나 배드민턴 선수, 야구, 배구, 농구 선수들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외상, 짚고 넘어질 때 심줄이 끊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어깨를 올릴 때 상완 골두가 에크리면에 자꾸 부딪히게 되면 이제 처음에 버사이티스, 텐드노패스, 그다음에 텐던 테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텐던 파열은 어디든지 가장 또 관계가 돼 있는 거 어느 부위나 마찬가지죠. 혈액순환 장애가 가장 이제 문제가 돼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부위부터 이제 파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인계 부위라고 크리티컬 에어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충돌 증후군이란 무엇이냐 살펴보게 되면 결국 충돌 증후군 말 그대로 상완 골두가 견봉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견봉하고 부딪히면 그 사이에 있는 저맥낭이나 심줄들이 염증이 있거나 파열이 되게 된다. 그것을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H축부 (external impingement가 되겠죠. H축부 심줄의 표층이 H축부가 먼저 부딪힌다 해서 H축부가 되어 있고 인터널 임핀지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심줄의 심층이 글레노이드에서 이제 부딪혀서 심줄의 심층부터 이제 파열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요것은 이제 그 농구 선수들이나 뭐 야구 선수들이라고 하이퍼 에비덕션 이스턴 로테이션 할 때 그때 이제 여기 요 부위가 이제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열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손을 막 과도하게 뒤로 엘리베이션을 많이 하는 그 운동 선수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대개 요 부위가 어디냐면 수프라스피나투스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하고 이제 그 경계부에서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때는 이제 이렇게 임핀지가 되는 거하고 이렇게 임핀지 되는 거를 초음파로 보게 되면 익스터널 임핀지가 될 때는 이제 되게 수프라스피나투스에 메디알 내측이 이제 스웰링이 된 것을 보이고 인터널 임피지가 때는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 경계 부위가 이렇게 스웰링이 된 그런 모습을 초음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돌 증후군 원인은 그럼 어떻게 또 이제 이거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것은 이제 그 뼈의 모양에 따라서 충돌이 잘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 전부터 이제 제기된 내용인데 최근 논문에서는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구부러진 또는 갈고리 모양의 견봉이 이렇게 플랫한 사람이 있고 약간 끝에 후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고리처럼 많이 이제 구부러진 그런 사람인데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갈고리처럼 돼 있으면 뭐 충돌이 잘 일어난다 뭐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구 논문에서는 이제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그런 추세고요. 그다음에 크리티컬 숄더 앵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그 글레노이드 위아래를 연결한 선하고 로어 글레노이드에서 그 클레비클 레트랜드를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도가 이제 크리티컬 숄더 앵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35도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임피니지먼트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크리티컬 숄더 앵글은 이건 지금 최근의 논문에서도 의미가 있는 걸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견봉 아래 이제 스포가 이제 과도하게 있는 경우, 그다음에 견봉 세울 관절에서 이렇게 스포가 과도하게 있는 경우, 그다음에 오들기 견봉인대 비율이 그 뭐냐면 여기에 그 수프라스피나투스 아울렛 뷰에서 보게 되면 코라코아큐미널 리가멘트의 칼시피케이션이 되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보입니다. 뾰족하게 보이는데 이 뾰족하게 돼서 뭐 그에 부딪히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어깨 관절에 이제 만성적인 인스테빌리티가 있었다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제 경우로 볼 때 이렇게 코라코아큐미널 리가멘트의 코라코슈미널 리가멘트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대개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보존적 치료에서 별로 효과가 좋지가 않았던 그 경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뼈의 어떤 그런 모양에 따라서 이제 잘 부딪힐 것 같은 것은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상완 골두의 움직임이나 또 스캐플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는 것이 역동적 다이나믹한 그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주로 어깨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아닌 걸로 이제 대부분 연구에서 보고가 됐고,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나 또 기능 부전,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거나 그러면 기능 부전은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회전근개가 저희 구실을 못하면 어깨를 올릴 때 충돌 예방하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 어깨의 불안정, 어깨가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 특히 엔테리어 인스테빌리티가 있으면 어깨를 올릴 때 상완 골두가 앞쪽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자꾸 충돌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깨 뒤쪽에 캡슐이 타이트하게 되게 되면 어깨를 올릴 때 이게 뒤쪽으로 약간 트랜슬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 해서 앞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돼서 충돌 증후군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어깨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트 그거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은 이게 감소되고 이스터널 로테이션은 이제 증가되는데, 요 감소된 만큼 이제 이게 증가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감소된 만큼 이게 증가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 자꾸 이제 충돌 증후군이나 뭐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거드라고 이제 얘기해서 그 인터널 로테이션을 증가시키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케플라 디스키네시스, 스케플라가 적절하게 이제 로테이션 되고 호전되고 포스트 틸팅 되고 이스터널 로테이션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이상 운동증, 스케플라 윙잉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해서 2차적으로 이제 충돌 증후군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런 다이나믹한 충돌 증후군의 원인, 이것이 회전근개 파열하고 염증의 그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돌 증후군 진행에 따라서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기, 그러니까 충돌 증후군이 처음 생기게 되면 처음에 이제 버사이티스, 뭐 부위에 에데마, 그다음에 그 텐디나이티스 뭐 그게 생길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이거 젊은 나이 때 발생하고, 그것이 더 진행되게 되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 지금 뭐 그 저맥락의 파이브로시스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비가역적인 변화를 그 병변을 일으킨다는 거고, 그중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대개 50대 초반이나 후반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광범위하게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다음에 그 로테이트 커프 데피션시에 의한 그 아스로페시까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 그다음에 이제 자꾸 충돌이 되게 되니까 이제 본의 이레귤라 체인지, 그다음에 회전근개가 다 파열되고 나서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남을 때 이두박근 장두까지 이제 파열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가 되는데, 그때 이제 3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의 병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큰 대분류로 이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임피지먼트에 의한 텐디나이티스, 버사이티스, 더 진행되면 텐던 테어, 그리고 이제 이것이 했다 보면 2차적으로 시노바이티스, 버사이티스 생기고, 그것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아스라이티스까지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관절 가동범위 제한을 보이는 질환들, 대표적인 게 프로전 숄더고, 시노바이티스가 있을 때도 초기 이제 경미하게 관절 가동범위 제한을 볼 수가 있겠고, 아스라이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을 보이는 경우는 이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을 이제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1차적인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임핀지먼트 안 되게 해주는 그런 치료가 1차적인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거고, 칼시피 텐디나이티스 또는 버사이티스가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치료를 해줌으로 해서 이제 통증을 경감시키는 치료의 소정의 목적을 이제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나왔던 거에 이제 뭐 다시 정리가 되겠는데,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은 인트린직한 요인하고 심줄의 익스트린직한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익스트린직한 요인은 이제 이런 뼈의 모양 등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이제 또 구분할 수가 있다. 이거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서로 결합하고 작용해서 힘줄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더 진행이 되면 힘줄의 파열을 일으키고,
힘줄이 파열이 되겠으면 이제 팔을 올릴 때 할 때 휴메러스 어버드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자꾸 충돌이 또 더 일어나고 그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 서브 아큐말 임피지먼트를 이렇게 임피지먼트 생기게 되고 임피지먼트가 생기게 되면 또 힘줄을 손상시키고 힘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비시우스 서클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어디에서 이제 그 차단하는 치료를 할 것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깨의 힘줄이 망가지고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이 표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피지먼트가 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하는 그 초음파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 환자 보게 되면 서브 스케플라의 어퍼 포션에 이렇게 테어가 일어나 있고 버사이티스가 있고 그다음에 수프라스에도 파열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프로브를 어깨에 치게 되고 길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팔을 이제 뭐 의사가 올릴 수도 있고요. 그 환자한테 올리게 할 수도 있고요. 팔을 올리면서 여기에 모양을 휴메루스가 올리게 되면 그레이트 튜버로시티가 에크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그때 들어갈 때 여기서 걸리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터그덕하게 뭐 이렇게 크레피투스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올릴 때 에쿠리우면의 H계 이렇게 플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되는지를 봐서 그거 갖고 임피지먼트가 심하게 된다 안 된다. 또 어떤 때는 이게 팔을 액티브하게 올리게 되면 이제 그 먼저 과도하게 이제 델티드머슬이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뿔록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임피지먼트가 되고 있구나 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초음파 동영상으로 살펴보시면 팔을 올릴 때 에크리면 속으로 이제 그레이티버리스티가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 여기서 까맣게 플루이드 어큐메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팔을 여기서 올릴 때 왜 올릴 때 델토이드 머슬이 먼저 과도하게 이렇게 수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계에서 이제 임피지먼트가 되는 것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프로브를 코라코이드 아래쪽에 이렇게 대고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그때 이제 그 여기 라브룸이 서브스케이프라리스의 심층을 부딪히면서 임피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려고 이제 찍은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글레니드 있고 라브룸인데 서브스케이프라리스 심층이 이렇게 글레니드 라브룸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케프라리스의 아티큘라 테어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거가 되겠습니다. 메커니즘이. 다음에 이제 프로브를 어깨 뒤쪽에 호라이젠탈하게 돼서 인프라스피나투스 심층이 그 글레노이드에서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글레노이드가 서브스케프라리스 텐던에 심장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부딪히다 보면 서브스케프라리스 아니 인프라스피나 텐던에 아티큘라 테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회전근개가 이제 그 파열이 잘 일어나고 이제 그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했는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시행된 논문인데 평균 나이가 57.9세에 있는 683명의 1366개 숄더를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어깨에 이제 증상이 통증있던 사람들에서는 36%에서 회전근개 전증 파열이 발생돼 있고, 그다음에 어깨에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도 16%에서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보였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20.7%, 20% 정도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깨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이렇게 그 상당히 많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회전근개 파열을 보이느냐, 어떤 어깨가를 따져봤더니, 이전에 이제 그 외상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팔, 그다음에 도미넌트 암, 이게 많이 우성수죠, 많이 사용되는 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회전근개 파열 위험 인자가 보면 외상, 도미넌트 암, 그다음에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뭐 넘어지는 거를 뭐 우리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회전근개 파열은 모든 사람한테서 이제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 논문을 보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팔이 아프면 반대쪽 팔이 아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제네틱스, 유전적인 소인이 개재가 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하이포콜레스테롤레미아,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모든 부위의 심줄이나 뭐 그 인대에 나쁜 영향을 주죠. 그래서 뭐 아킬레스 텐던 파열도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그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회전근개 파열도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지 않은 사람이 잘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 인자가 이제 이런 거다, 이런 거.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크기에 따라서 뭐 스몰 1cm 이하다, 그다음 미디움 1 내지 3cm, 라지 5cm 이하, 매시브 테어다 그러면 이제 5cm 이상 이제 페어 테어는 것을 매시브 테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논문 쓸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줄이 끊어지게 되면 심줄이 메디알 사이드를 이제 그 안쪽으로 이렇게 리트랙션 당겨지게 되는데, 당겨진 정도에 따라서 심줄 끊어진 부위에 바로 심줄 끊어진 스텀프가 있으면 스테이지 1, 그다음에 스텀프가 이제 휴메럴 헤드까지 이렇게 리트랙션 되어 있으면 스테이지 2, 심줄 스텀프가 글레노이드까지 리트랙션 되어 있으면 스테이지 3가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3가 되겠고, 이렇게 글레노이드까지 리트랙션 되어 있으면 이걸 잡아당겨서 여기에다 이제 고정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레버시블 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줄 리페어가 이때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 심줄하고 연결된 근육에 아트로피 파이브로시스가 발생되는데, 그 파이브로시스 정도에 따라서 스테이지 1, 2, 3로 나누게 되는데, 스테이지 0이라는 것은 파이브로시스가 전혀 없는 거, 스테이지 1이라는 것은 파이브로시스가 조금 시작된 거, 하얗게 보이는 것이 파이브로시스인데, 그다음 스테이지 2는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육의 50% 이하가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된 것이 스테이지 3,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3가 되면 50% 이상 파이브로시스 된 거고, 스테이지 3가 되게 되면 이때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리페어해도 경과가 되게는 안 좋다라고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한 연구에서, 일본에서 한 연구인데, 초음파 검사 갖고 이제 한쪽 어깨 통증 있는 사람들을 쭉 검사를 해봤더니, 양쪽 모두 파열이 없는 평균적인 나이는 48세, 그다음에 한쪽에서만 파열을 보이는 경우 평균 나이는 58세, 양쪽 다 파열을 보이는 경우는 평균 나이는 67세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67세, 70세 가까이 되게 되면 뭐 아프고 안 아프고 상관없이 대개는 회전근개 파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거고, 이것을 보게 되면 나이가 절대적인 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에이징, 나이 먹어서 퇴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일본에서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평균 69.5세 660명의 그 사람들을 이제 쭉 검사를 해봤더니 22%에서 풀 시크니스 전직 파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34%는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3분의 2, 65%에서는 증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정신 파열이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니다. 다 아픈 건 아니고 약 3분의 1에서는 증상을 보이는데,
3분의 2 정도에서는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서도 안 아픈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별로 이제 그 퍼센트를 해보니까 이제 50세가 되면 한 10%, 그다음에 뭐 80세가 되니까 36%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더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보고에서는 뭐 80세가 되면 80% 이상 회전근개를 보인다 그런 또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그 이렇게 상당히 크게 드러난다.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환자들에서 이렇게 까맣게 칠한 것이 이제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젊은 나이에서 50대에서는 약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50%가 그 통증을 호소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는 3분의 2에서만 이제 통증을 호소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은 분일수록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통증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건 글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활동성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시니어 애슬렛 올림픽, 그러니까 이제 운동 선수를 했던 사람들을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기 같은 걸 하는데 그 사람들 대상을 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해서 그 회전근개 파열의 상태를 보니까 뭐 대부분 뭐 텐디노시스, 파셜 테어, 풀 스크린 테어 이렇게 있었고 약간 14%에서만 이제 그 정상적인 그 회전계를 보였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통증이 있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빨갛게 보이는 것은 이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정도 수치가 되겠고, 요 파랗게 보이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증상이 있는 정도를 이제 본 건데, 보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에서도 한 5% 정도 통증을 호소했고, 텐디네스가 있을 때는 한 30%, 그다음에 파샬테 부분 파열이 있을 때는 32%가 이제 통증을 호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층 파열이 있을 때는 25%만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크면 클수록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건 또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은 회전근개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긴 하지만 통증 자체가 회전근개 파열의 시비어리티, 중증도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건 ASES 대시라는 것은 이건 이제 어깨의 기능 검사를 하는 건데, 어깨의 기능 검사도 회전근개 파열의 시비어리티를 다 잘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가 되냐면, 그러니까 그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다고 해서 꼭 기능이 떨어지고 더 안심한 사람보다 더 심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인 사람들을 회전근개 파열했지만 증상이 없던 사람들을 쭉 이제 팔로우를 했습니다. 팔로우를 했는데 2.8년을 이제 팔로우하니까 그 중에서 49%가 심줄 파열이 더 커졌습니다. 심줄 파열이 어떤 사람이 커졌나 보니까 수프라스피나투스의 퇴행성 변화가 이제 심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파이널 테어 타입,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 그 단계에서 봤을 때 이제 풀 시그니스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그 심줄 파열이 증가되어 있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이제 심줄 파열이 증가되지 않았다. 그래서 심줄 파열이 나이하고 성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46%에서 새로운 통증이 없다가 증상이 없다가 통증이 생겼는데, 통증이 생긴 사람들의 그 리스크 팩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파이널 테어 타입, 이제 그 최종 단계에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그 풀시크니스 테어에서 이제 통증이 더 많이, 새로운 통증이 발생했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테어가 더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풀시크니스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이제 그 테어 프로그레션에 이제 관여가 되나를 쭉 봤더니, 그 이제 그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들에서 테어가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제 증상이 있었던 그룹에서는 이제 46%가 이제 진행이 됐고, 증상이 없던 사람들에서는 뭐 34%가 진행이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이제 증상이 없이 잘 유지가 됐고, 뭐 이렇게 심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이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증상이 없는 이건 다른 보고인데, 증상이 없는 전축파열 환자의 51%에서 2008년에 증상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아까는 40몇 %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한 거의 과반수 정도에서 증상이 이제 발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증상이 없는 전파를 68명을 이제 추적과 검사를 했더니 34명에서 이제 증상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50%에서 증상이 발생했죠. 그 중에서 20%에서는 23%의 파열 크기가 증가되어 있고, 34% 나머지 증상 발현 없는 사람에서는 4%만 파열의 크기가 증가됐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던 사람이 증상이 발생됐으면 그거는 이제 파열의 크기가 커졌을 가능성이 이제 많으니까 그것은 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은 상황골두의 상방전이와 관련이 있고, 회전근개 파열이 되게 되면 이제 상황골두가 이쪽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죠. 레스트 엑스레이상 상방전이와 관련이 있고, 상방전에는 파열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파열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되어 있을수록 이제 상방전이가 잘 발생할 수가 있겠고, 저 증상이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팔을 올릴 때 극사건, 극하건, 상무, 승무, 어퍼트라페치스의 활성도가 이제 과도하게 높았다. 그 다음에 증상이 없는 환자들은 증상이 없는 환자들은 경각하근의 활성도가 높았다. 그래서 이제 경각하근의 액티베이션 활성도가 상당히 이제 증상 발현하고 관계가 됐어. 경각하근의 이제 활성이 잘 유지되어 있으면 증상이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도 경각하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극상근, 극하근의 이제 저거가 많은 이유는 이제 이 심줄들이 기능이 약해지니까 너무 과도하게 액티베이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소견을 보인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것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 있는 사람들을 수술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고된 건데, 만성적인 이제 회전근개 파열 있는 사람들을 보존적으로 일단 치료를 하고, 보존적 치료에서 페일 하게 되면 후전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고, 보존적인 치료에서 이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석세스 그룹으로 분류해서 5년 동안 팔로우를 했습니다. 5년 동안 팔로우 해봤더니 그 중에서 75%가 이제 별 탈 없이 잘 지냈고, 일부는 이제 중간에 이제 다시 증상이 악화돼서 수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술하는 그룹하고, 그 다음에 보존적으로 치료한 그룹하고, RCQ 인덱스라는 것은 어깨의 기능 평가해야 하는데, 어깨의 기능 평가를 해봤더니 수술을 한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89점, 수술 안 한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대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보존적인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함으로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걸 추리할 수가 있는데 이 연구 대상자들에서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다라고 이제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호전적인 아니죠 호의적인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논문인데 아까 뭐 나왔던 거 하고 이제 그 반복되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줄 파열이 이제 보존적 치료했을 때 한 49%, 50%에서 이제 더 진행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때 이제 관계가 깊은 것이 뭐 약간은 이제 최종적인 파열의 모습이다라는데 여기서 핸드 도미넌스 그 사람이 우성순위 안순위 아니냐에 따라서 우성순위인 경우에 이제 심줄 파열이 이렇게 더 커지는 것이 뚜렷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수프라스피나투스 엔테리어 텐던이 파열이 되게 되면 대개 이제 뭐 이렇게 파열이 빨리 진행되고 경과가 안 좋다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거랑 뭐 큰 차이를 보지 않더라. 그래서 엔테리어 케이블이 인텍트한 경우에는 대개 5mm 앞쪽 그다음 4mm 뒤쪽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엔테리어 케이블이 디스럽션 태어가 된 경우에는 뒤쪽으로만 뭐 이렇게 7mm 정도 파열이 되더라. 그래서 큰 차이는 없더라. 그러고 새로운 통증이 46% 정도에서 이제 생겼는데 그 직업적인 요구, 그러니까 손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피해는 여기서도 테어 엔라지먼트, 파일의 크기가 이제 하고 관계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에 1차적으로 호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통증을 이제 호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이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팻 머슬 디제너레이션은 프리시크네스에서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나이, 그다음에 심줄이 파열이 증가되는 거, 그다음에 심줄이 파열의 크기 하고 이제 그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엔테리어 SSP 수프라스피널 텐던의 디스럽션하고도 관계가 돼서 여기서는 엔테리어 케이블 디스럽션이 파열의 크기하고는 뭐 별 상관이 없었지만 그 머슬의 아트로피하고는 뭐 관계가 있었다 이제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존적 치료에서 회의를 많이 하느냐, 그래서 호전이 없느냐를 본 연구가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보존적 치료에서 치료 효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환자 자체의 문제이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깨 액티비티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 어깨를 많이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들, 항상 담배가 좀 문제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회전근개 보존적 치료에서 경과가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담배를 피고 또 어깨를 많이 써야 되고 또 뭐 자꾸 수술에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봐도 이제 수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다가도 결국 이제 그 어느 정도 치료를 지속적으로 못하고 바로 이제 수술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좋은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그 3분의 1에서는 증상이 없고 3분의 2에서는 증상이 없고 3분의 1에서는 이제 증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증상을 일으키느냐를 봤더니 회전근개 파열이 도미넌트암 우성수에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팔에서 임핀지먼트 사인을 보이는 경우, 그다음에 그 이스터널 로테이션에 유크리스를 보이는 경우, 이스터널 로테이션에 유크리스를 보이는 경우 이제 그 임피지먼트를 이스터널 로테이션에 이 유크리스를 보이는 경우가 이제 저걸 보였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보존적 치료할 때 임피지먼트 사인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스터널 로테이션에 이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이스터널 로테이션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터널 로테이션을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이
없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어깨 통증이죠. 통증이고, 움직일 때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가장 뭐 이렇게 쑤시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어깨에 힘이 없다. 이제 무슨 동작을 했다고 힘이 없다. 그다음에 특정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팔을 들고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다. 팔을 뻗어서 잡지 못한다는 거. 어깨를 움직일 때 더덕더덕 소리가 나고 걸리는 느낌이다라는 그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통증은 대개 상박부 외측 부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 염증이 심하거나 그럴 때 이제 팔꿈치나 손목까지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설거지할 때, 그다음에 팔을 들고 뭐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하고, 특히 이제 팔을 옆이나 뒤로 뻗어서 이렇게 잡을 때 뜨끔하거나 이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어깨는 안 좋은 동작이죠. 그다음에 공을 던지거나 배드민턴 칠 때 어깨가 뜨끔하면서 힘이 빠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쪽 아픈 쪽으로는 옆으로 이제 누워서 잘 수가 없죠, 되게. 그다음에 힘이 없다는 거, 팔을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팔을 전화기 같은 걸 오래 들고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머리 빗고 전화하고 설거지하고 그럴 때, 또는 팔을 들고 위쪽으로 해서 작업할 때 못한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게 있는데, 특히 고깃집 가서 이제 고기를 자를 때 오랫동안 들고 자르지 못하는데 팔이 힘이 없어서, 그다음에 팔을 뻗거나 뒤로 돌렸을 때 특정 위치에서 심한 통증이 나타나서 뜨끔한다, 그런 거. 그다음에 파열된 회전근개에 따라서 힘이 빠지는 동작이 틀리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비스 스캐플라리스가 이제 파열이 심하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이 빠질 것이고, 수프라스피나스가 이제 파열이 되게 되면 어깨를 드는 동작에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병력 청취, 이학적 검사. 우리가 이제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순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죠. 방사선 촬영 검사.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뭐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검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기 공명 검사는 또 이제 그거는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관절 와슴 파열 등까지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관절경 검사는 뭐 직접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제 아주 정확한 검사가 되는데, 대신 이제 수술적인 거에 속하기 때문에 또 정형외과에서만이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병력에서 이제 팔을 짚고 넘어진 이상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아픈 부위가 어디 부위인지. 그래서 환자들한테 어디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뭐 짚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짚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위 목하고 어깨 사이 여기가 아픈 건 대개 이제 원인이 서비칼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원인이 있어서 거기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다음에 뭐 팔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있고, 뭐 힘이 빠지는 동작이 발생한다는 거.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의 초기에는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시노바이티스가 생기게 되면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나타나게 되죠.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에 있으면 다 더 심해지는 경우에 이제 아스라이티스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뭐 팔을 들고 있을 때 뭐 손가락이 저리다, 그러니까 팔이 저리다, 그 저림 증상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목의 원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을 신경의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뭐 힘줄은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는 찍을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찍어서도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 대결절에 스클레로틱 하얗게 보이는 거, 그다음에 견봉 에크리움의 스케일이 하얗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평소에 여기가 계속 임신지가 많이 계속 부딪혔다는 뜻인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견봉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코라코 에크리미얼 리가멘트의
그 부착부가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스클레틱하고 이렇게 뼈주가 돌출된 모양이라는 것은 이 어깨가 이제 많이 인스테빌리티가 있어서 거기 그 인대에 저기 스트레스가 많이 갔구나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수praspinatus 아울렛 뷰에서 보게 되면 코라코아큘러 리가멘트가 뼈 돌기처럼 뾰족하게 돼 있으면 이건 만성적으로 이제 그 인스테빌리티가 있고 이 환자는 뭐 찍어보나 마나 회전근개 파열이 틀림없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심줄이 부딪혀갖고 뭐 이렇게 파열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대결절의 뼈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어디든지 우리 몸에서 어디든지 뼈 심줄이 붙는 부위에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이 리가멘트 붙는 부위가 울퉁불퉁하다 하면 거기에 붙는 심줄이나 리가멘트가 파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보다 조금 더 진행돼서 코라코아큐메럴 리가멘트의 칼시피케이션이 상당히 진행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단순 엑스레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뭐 이두박근 주위에 이제 그 플루이드가 찬 걸 갖고 해서 어깨에 지금 시노바이티스가 많이 생겨 있다는 거, 그다음에 회전근개가 이렇게 파열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게 회전근개 심층 인트라텐디너스 파열을 이제 또 볼 수가 있는데 단 이렇게 인트라텐디너스 파열이 있을 때 그것이 대부분 아티큘라 파열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티큘라 파열 연결된 부위를 꼭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수praspinatus 파열이 심하게 있는 건 모습이고, 요거는 보게 되면 이제 그 회전근개 수praspinatus 내측 부위가 이렇게 하이포에 까맣게 보면서 스웰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부위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부딪혀서 충돌 조문이 있어서 지금 텐디노패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는 소견이고요. 만약에 이런 스웰링이 수프라스피나투스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 경계부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인터널 임피지먼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이나믹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초음파 감사에서 팔을 올리면서 이렇게 초음파 임피지가 되는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그 일부 강의 내용이 되어 있고요. 요 강의 동영상은 근국 유튜브에다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근골격계 초음파 시리악스, 근골 시리악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올려놨던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고 이번 동영상도 여기에 올라갈 것이니까 이걸 보고 이제 꼭 예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악스 정렬 세미나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요거를 자세하게 그 강의를 못하고 이 부분은 아마도 강의를 안 할 예정이니까 꼭 예습을 하셔서 해야 그 다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1부가 되겠고 2부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리악스 정력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력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